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도장을 찍은 지 4년이 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뎌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웃으며 아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했던 시집살이와 시간이 흘러 제 귀에까지 들어온 그들의 놀라운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결혼 전부터 움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외면했을 뿐이죠.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된 한정식집 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셨던 어머님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며느리 될 사람을 반가워하거나 환하게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몹시 티꺼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물끄러미 훑어보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퉁퉁거리며 반말을 하시면서 뭐하고 서 있니?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나이가 적다고 해도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한 모습이었기에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은 남친의 눈치를 살폈는데 남친은 애써 웃으며 얼른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무례한 표정과 말투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른이시고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죠. 어머님은 그 시간 내내 티커운 표정으로 틱틱거리듯 말하셨는데 저는 그걸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힌트였는데 제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그때 그 무례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남친이 좋고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 감정을 애써 억눌러 왔던 것 같아요. 남친과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시작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집도 저희 힘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예단이나 예물 같은 형식적인 절차도 모두 생략하기로 했죠. 남친은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리를 많이 못 잡아서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친을 이해하고 허례허식 다 생략하고 저희에게 맞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냉랭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형애가 그렇다? 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요즘 애들은 참 염치가 없어. 어떻게 시댁에 빈손으로 시집올 생각을 하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고 결혼을 해야 하냐 말이야. 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상우 씨한테 말 못 들으셨을까요? 저희 그냥 딱 필요한 것 빼곤 생략하기로 했고 상우 씨와 제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너 지금 말 대꾸하니? 네? 아무리 상우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오고 결혼할 생각을 해? 간도 크다 너 정말. 이것저것 받을 생각 없고 예단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입금해라. 1,000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너 이런 거 쓸데없이 상우한테 전하지 마. 그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푼수떼기처럼 남편한테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았니? 라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결혼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놨고 부모님도 주변 분들에게 다 말했는데 제가 예단비 못 들여서 결혼이 깨져버리면 이걸 어쩌나 싶었던 거죠. 결국 따로 모아두었던 적금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해서 겨우 1,000만 원을 맞춰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완전 호구짓한 거죠. 처음에는 어머님 말 맞다나 남친에게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했고 남친은 엄마가 원래 좀 그러신 분이라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지나쳐서 장가 간다고 하니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친의 모습에서 오히려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든 남친이 이렇게 내 편이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어머님에게 직접 얘기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묻고 가려고 했던 게 더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혼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아들을 저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손주를 임신했음에도 영 좋아하지도 않으셨죠. 저는 그맘때 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힘들어했는데요. 그런 제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은 고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떨 생각하지 말고 남편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라. 남자가 밥을 잘 먹고 그래야 밖에서 큰일 하는 거다. 피곤한 남편 쉬게끔 하고 행여나 임신했다고 행세 부릴 생각 말고 가만 보면 어떤 여자들은 오밤중에 남편 깨워서 신 거 사와라 단 거 사와라 그런다는데 그게 얼마나 생각 없는 여자들이니?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알았니? 어머님은 임신한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셨고요. 저는 그저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을 때였어요. 원래는 예정일을 잡아놨었는데 그 전에 갑작스러운 양수파수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하다며 의료진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꺼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정신없는 와중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는데 연락을 받고 온 어머님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셨어요. 수술 절대 못한다고요. 며느리와 태아가 둘 다 위급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수술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맞고 계신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아이 낳는 예정일이 딱 좋은 날인데 그날 말고 다른 날에 낳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미신적으로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황당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수술 못한다고 버티더라고요. 극심한 진통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제 앞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소라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어머님과의 실랑이 끝에 어머님을 쫓아냈습니다. 어머님은 잡아둔 날짜에 애 안 낳으면 집안에도 안 좋고 애한테도 안 좋고 당신 아들한테도 안 좋을 거라면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난리를 피셨죠. 진짜 질리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갔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겨우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에 아이도 저도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어머님의 기행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이름 문제로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상의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큰 스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면서 엄청 촌스러운 이름인데 그걸 이름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개그맨들이 웃기려고 짓는 이름처럼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나요? 놀림거리가 될 게 뻔한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촌스러운 이름을 들이밀며 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 큰 스님이 사주팔자 다 따져서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 이름이 얼마나 받기 힘든 이름인 줄 아니? 내가 들으니까 복이 넘치고 좋은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지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했어. 이 이름으로 안 지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한대. 그러니까 긴 말 말고 이 이름으로 해. 어머님, 이건 너무 그렇잖아요. 아이가 커서 이름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도 생각해놓은 이름이 있고요. 너네 마음대로 지으면 그만이니? 누구 마음대로? 엄마. 근데 그 이름은 진짜 좀 아니에요. 그 스님한테 이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내가 해주면 어련히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뭐가 촌스러워? 너네가 지은 이름이 더 촌스럽다. 이름 함부로 지어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래? 너는 그리고 결혼하더니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무조건 네 마누라 얘기만 들을라 그래? 엄마 말은 무시해도 돼? 하면서 난리를 치셨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숨 쉬는 거 보고 또 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너 지금 한숨 쉬었니? 내 앞에서? 어머님, 저희 아이고 이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아이? 너 말 다 했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미 말을 개똥으로 알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나조차고 이래? 너네한테도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름 잘못 지어서 애 인생 망하면 너 책임질 거야? 망하긴 누가 망해요. 그 스님한테 이름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오늘부터 여기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 어디 시애미 굶어 죽는 모습 보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시더니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하셨습니다. 와, 진짜 징하고 지독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 이틀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버티시는 겁니다. 남편과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빌어도 요지부동이었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요? 족보에는 그 촌스러운 이름을 올리고 부르기는 저희가 지은 서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어머님께 너무 질려버렸고 어머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게끔 싫더라고요. 제 한탄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너네 시어머니처럼 미친 시어머니 처음 본다고 했고요. 저는 어머님의 말투, 행동, 그 무례함 다 너무 지긋지긋 싫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만데 우리 엄만데 하면서 자기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길 바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내 도리만 하자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싫고 정말 그냥 내가 할 도리만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만 하고 살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는데 저도 복직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 돌봄 문제였죠. 남편 외벌이를 하기에는 남편 사업이 그다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벌이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하원 후에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당신이 돌봐주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머님께는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머님과 한 번씩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아예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 적지 않은 금액도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 쓰는 거랑 비슷했어요. 물론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어머님께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친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어머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염려했던 것과 달리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까운 만큼 어머님은 오전에 오셔서 아이 등원시켜주고 하원 시간 되면 하원에서 아이 돌봐주시다가 제가 오는 시간대는 가셨거든요. 등하원도 잘 시켜주시고 아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니 처음에 싫었던 것과 달리 어느새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 김에 너 좋아하는 반찬들에서 니네 집 가고 있어. 아, 정말요? 그냥 오시지. 괜히 무겁고 힘든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너네 집에 지금 시어머니 계시지? 네. 그러면은 문은 바로 열어주시겠네. 갖다 놓고 난 가야겠다. 왜 바로 가세요?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아니야. 버스 시간 때문에 바로 가야 돼. 너 좋아하는 반찬만 갖고 왔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고마워요, 엄마. 안 그래도 엄마 반찬 먹고 싶긴 했었는데 해달라고 하긴 좀 그랬거든.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하면 누구한테 하니? 먹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도 택배라도 보내면 되니까. 고마워요, 엄마. 그래, 그러면 고생해라. 반찬은 내가 알아서 갖다 놓고 갈 테니까. 그렇게 엄마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면서 저 좋아하는 반찬 들고 오셨을 걸 생각하니 죄송하면서도 오랜만에 엄마 반찬을 먹을 생각에 너무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반찬에 들어가는 채소들도 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맛있기도 하고 엄마의 정성도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죠. 딸과 하나뿐인 손주 먹이시려고 무거운데 일부러 반찬까지 사들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게 짠하고 죄송하면서도 또 고맙고 한동안은 엄마 반찬 실컷 먹겠네 싶어서 좋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 후 피곤함도 잊은 채 엄마의 정성이 담긴 반찬으로 맛있는 저녁을 차릴 생각에 들떠 한 걸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은 가시려고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식사하고 가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 가서 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황당한 광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반찬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냉장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냉동실에 넣으셨나 싶어서 냉동실까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반찬들이 없더라고요. 뭐지 싶던 차에 어머님이 겉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가 반찬 들고 오셨죠? 근데 냉장고에 안 보이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 그거? 내가 싹 버렸는데? 네? 저는 정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저 먹으라고 일부러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반찬인데 어머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안 들리더라고요.
너는 가는 기 먹었니? 내가 버렸다고. 저희 엄마가 주신 반찬을 버리셨다고요? 왜요? 지저분하고 비위 상해서. 네? 아까 너네 엄마가 반찬들 막 가지고 왔는데 아휴, 반찬통 같은 것도 어찌나 오래되고 옹색스러운지 뚜껑색이 다 변했더만 너네 엄마는 그런 걸 쓰니?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지만 반찬통 그런 것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반찬통 오래되면 거기서 유해물질 그런 거 나오고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게다가 내가 뚜껑 하나를 열었는데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라. 아유, 비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어서 내가 싹 버렸다. 다음부터 너네 엄마한테 그런 거 해오지 말라 그래. 누가 먹는다고? 내가 재료값 줄 테니까 마트 가서 장 봐다가 네가 새로 해먹어. 나는 그렇게 어디 있던 재료인지도 모르는 걸로 만든 그런 반찬들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꼴 못 본다. 라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싱크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더니 정말 저희 엄마가 주신 것 같은 반찬들이 싸그리 뒤섞여서 버려져 있는 겁니다. 엄마가 저 주실 거라고 정성껏 만들어서 힘들게 가져오셨을 그 귀한 음식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걸 보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걸 다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반찬인데? 반찬통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설령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그것만 떼면 되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걸 다 버릴 수가 있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언성을 높여 따졌고 어머님도 그 모습에 막 삿대질을 하며 따지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따져? 그러면 비상하는 니네 엄마 반찬을 그냥 놔두라고? 무슨 비위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정성껏 만드신 것들인데.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니? 시어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라고? 어머니,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저 주시려고 힘들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건데. 그게 뭐? 머리카락 들어간 음식을 내 귀한 아들이랑 금쪽 같은 손주놈 입에 넣으란 말이야? 지 대신해서 애 돌봐주고 그러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어디서 싸가지 없이 굴어 굴기는? 하면서 막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하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비난하면서 저한테 계속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어머님 손을 확 밀쳐냈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어머님이 휘청하며 뒤로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악기처럼 눈을 희번뜩하며 저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삿대질하면서 다가오시니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따귀를 치셨어요. 쫙 하고 기가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넘어져 있는 제 등짝이며 머리를 마구 때리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섭고 그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혼자 폭주하면서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열어 음식물을 집어 던지셨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았죠.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퇴근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아수라장이 된 거실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씩씩거리고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은 언제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냐는 듯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상우야,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당한다. 네 마누라가 나를 때렸다. 나를 밀치고 때렸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저희 엄마 반찬 함부로 버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폭행까지 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그래서 내가 뒤로 나자빠졌잖아.
나 밀친 거 거짓말이라고 해봐라, 어디. 거짓말이라고 해봐! 어머님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니까 그런다고 시어머니를 떠밀어? 기가 막혔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병원에서 저를 위해 어머님에게 맞섰던 그 용감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어머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쨌든 너도 엄마 때린 거네. 때리긴 누가 때려. 어머님이 자꾸 삿대질을 하니까. 어쨌든 너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 됐고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왜? 그럼 당신 행동이 잘한 거야? 어른한테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냐고. 사과해. 피해자는 전데 저더러 사과하라는 그 말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에 꽂힌 비수였습니다. 어머님의 폭언과 폭행보다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의 배신이 저는 더 치가 떨리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사과 못해. 저 봐라, 저런다니까? 아, 엄마도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과 안 할 거야? 사과는 내가 받아야 돼. 남편은 한참이나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노려보시더니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엉망이 된 집에서 멍하게 있었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내기로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끔찍하고 참담했기에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과 양육권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지저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정신이상자의 상습적인 폐륜 며느리로 몰아붙이며 온갖 거짓 증언과 모함을 일삼았죠. 저는 그 전에 몇 가지로 모아둔 어머님의 폭언 녹취와 병원 진단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피말리는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이혼 판결을 받아냈고 위자료와 더불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의 양육권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던 날 해방감에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저랑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뒤에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의 새아내가 걱정까지 되더군요. 그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며느리는 얼마나 고통받을까 하는 일말의 연민과 걱정이 든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하는 사업에 크게 도움을 준 투자자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딸도 재혼이라고 했고요. 어쨌든 저랑은 남남인 일이니 재혼을 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끄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이혼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집안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전 남편 집안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새로 들어온다는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황을 들어보니 제 생각과는 아예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꼬셔서 웃음이 절로 나왔거든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는 집안도 빵빵하지만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대요. 물은 저와는 다르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재혼이었는데 첫 번째 결혼도 그 성질머리 때문에 이혼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 여자였는데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처음부터 전시모와 기싸움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전시모 말을 싸그리 개무시하는 며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가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거나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어머님 집안이나 신경 쓰라고 따지고 들었다는군요. 그 때문에 전시모랑 며느리랑 사이가 엄청 안 좋고 싸움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새 며느리가 전시모와는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전 남편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경세약 걸릴 것 같아.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줘. 아니면 나 이 결혼 유지 못해. 라고 했답니다. 제 전 남편은요. 새아내의 집안 배경과 사업 자금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새 아내의 편에 섰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이 새며느리 편이다 보니 어머님 혼자 그렇게 난리치는 게 대수였겠나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새며느리가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것 같다면서 전시모가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에 갔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반찬 안 먹으니까 도로 들고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시모가 반찬이라도 들고 가라고 문만 잠깐 열라고 했다는데 안 먹을 테니 도로 들고 가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전시모도 열받아서 문 앞에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며느리 나오는 거 보고 머리채 잡았다더군요. 그 며느리도 나중에는 참지 않고 덩달아 전시모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고 완전 개싸움이었대요. 전시모도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에서 나와서 말릴 정도로요. 그런데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그 길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전시모를 주거 침입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전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 아내의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전시모에게 그랬대요. 자기는 2번 이혼할 수 없다고. 한 번 그랬을 땐 엄마 편을 들었지만 또 이러는 건 엄마 문제라고. 제발 집에 찾아오지 말고 분란도 일으키지 말라고요. 결국 전시모는 아들에게조차 완전히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 고소는 전 남편의 부탁으로 취하하긴 했다는데 전시모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더군요. 그러고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통원 치료 다니면서 약 먹고 동네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아들 욕이며 새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들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며느리라는 년은 고소까지 했다면서요. 동네방네 눈물로 신세한탄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게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코웃음이 나고 또 한편으론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를 짓밟고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보다 더 독하고 강한 며느리를 만나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니까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정말 틀리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불어 결국 돈 때문에 자기 엄마 외면했던 전 남편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하고 밑바닥인 인간인지도 잘 알겠더군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족마저 등질 수 있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혼이라는 결정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했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모욕과 폭력 속에서 억울함을 참고 어머님에게 사과를 했다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기분으로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이가 있고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제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롯이 제 인생이 주인이 된 지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 영어학원 강사입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도 상대가 참 어이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참 파렴치하고 뻔뻔했던 남편놈과 상간녀. 하지만 은밀하게 놀아놨던 그것들은 결국 서로에게 지옥이 되고 말았죠. 웃지 못할 한 방을 선사하고 이혼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동네에 살던 남편 오성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 보여준 서글서글한 미소와 유머 감각에 자연스레 호감을 느꼈습니다. 친구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회사도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차도 외제차였어요. 능력도 괜찮은 남자 같았기에 남편감으로 이래저래 괜찮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동네에 신혼집을 구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박수호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중마고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남편과 수호 씨는 굉장히 친했고 한 동네에 살았다 보니 자주 만나곤 했죠. 남편도 수호 씨도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수호 씨 그리고 수호 씨의 아내인 김주영 씨와 저까지 이렇게 4명이서 부부 동반으로 잘 지냈고 자주 만났습니다. 넷단 아이도 동갑이었어요. 남편은 수호 씨의 아내 김주영 씨와도 굉장히 친하고 스스럼 없이 지냈는데요. 알고 보니 주영 씨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안 친했고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수호 씨와 주영 씨가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친구처럼 가까워졌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4사람은 주말 저녁 식사, 가벼운 술자리, 가끔은 근교로 떠나는 1박 2일 여행까지 함께 다니며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사실 주영 씨와 그렇게 잘 맞는 건 아니었어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 편이었다고나 할까요? 주영 씨가 겉으로 보면 시원시원해 보이고 털털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맞춰주기 힘든 성격이었습니다. 좀 과한 농담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스킨십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결혼해서 제 남편인데도 자기랑 원래 친구였다 보니 자기랑 더 친하다는 걸 저한테 과시하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인데도 조심성 없이 제 남편에게 스킨십도 하고 장난도 막 치고 뭐 가져다 달라며 시키기도 잘했어요. 저는 그런 게 살짝 불편하면서도 원래 친구 사이니까 이해하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티는 안 냈어도 속으로는 불쾌할 때가 많았지만요. 한 번은 4명이서 캠핑을 갔을 때였습니다. 밤에 모닥불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수호 씨는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가서 자고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주영 씨랑 3명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영 씨가 술에 취한 척 제 남편 어깨에 살짝 기대더라고요. 아, 역시 상민이는 너무 잘 챙겨준다. 다정하고. 박수호는 너무 재미없어. 상민이 같은 남편 만난 민지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성민이는 능력 좋고 돈 잘 벌고 다정하고 라는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랬죠. 아니에요. 이 사람도 무뚝뚝할 때 많은데요, 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우 씨가 주영 씨 엄청 잘 챙기시던데요.
남들 앞에서나 그러죠. 집에서는 거의 남남이에요, 우리. 박수호랑 나랑은 거의 쇼윈도 부부라고나 할까? 라면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 자기들끼리만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는 겁니다. 남편도 좋다고 맞장구 치고 있고요. 저는 모르는 얘기니까 그냥 어색하게 듣고 있고요. 주영 씨는 농담처럼 내 남편 너무 괜찮다. 박수호 말고 내 남편하고 결혼할 걸 그랬다. 아쉽다라는 소리도 은근하게 했습니다. 기분 나쁜데 또 거기서 울컥하는 티는 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주영 씨는 그런 얘기도 잘했습니다. 자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편하다는 얘기요. 나는 솔직히 여자들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자들은 예민하고 뒤끝있고 피곤해. 나는 남자들이 단순하고 쿨해서 편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네가. 필요 없어. 나도 남자친구가 더 편하니까. 나 남자친구들은 많거든? 아휴, 어련하시겠어. 막 그럽니다. 주영 씨는 주변 남자들의 관심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중심에 서기를 즐기는 딱 요즘 말로 여왕벌 혹은 남미새의 전형이었죠. 저는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 주영 씨와 저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내기도 하니까 또 놀 때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저냥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 저도 노력한 거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호 씨가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순환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영 씨도 당연히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나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기도 했고 남편은 많이 섭섭해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가 떠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이제 주영 씨의 그 불편한 행동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좀 후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수호 씨와 주영 씨는 이사를 갔고 초반에는 연락을 했는데 나중에는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떨어져 지내다 보니 같이 어울릴 일도 없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느라 바빴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수호 씨 부부와 어울리지 않다 보니 남편과 제가 둘이서 데이트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천천히 임신 계획도 잡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또다시 1년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앞두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저녁 약속이 생겼네. 친구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래, 알았어. 너무 늦지는 말고. 걱정 마. 사랑해. 남편은 뭔가 평소보다 살짝 들뜬 목소리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자정이 다 돼서야 남편은 술에 취해서 돌아왔는데 꽤 많이 마셨는지 와서는 옷만 갈아입고 바로 자리에 눕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좀 마시지 뭘 이렇게 많이 마셨나 생각하며 남편이 대강 벗어둔 옷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외투에 들어있던 폰에서 카톡이 왔고 저는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더군요. 상민, 잘 들어갔지? 고마워. 잘 자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요. 주영이라니? 수호 씨 아내였던 그 주영 씨? 당황스러웠죠. 수호 씨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주영 씨가 왜? 그리고 남편은 친구랑 술을 마신다고 했는데 그게 주영 씨였던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수호 씨도 같이 마셨나 싶었고 카톡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이사 잘했느냐, 오늘 저녁 약속 맞느냐, 뭐 먹고 싶으냐 등등의 내용이 있었어요. 가만 보니 주영 씨가 다시 이쪽 동네로 이사를 온 것 같더라고요. 의아했습니다. 만약 주영 씨랑 수호 씨랑 같이 술을 마신 거면 저한테 얘기하고 같이 가도 되잖아요. 뭐지 싶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호 씨랑 주영 씨 다시 여기로 이사 왔어?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어제 수호 씨랑 주영 씨랑 같이 술 마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주영 씨가 당신 폰으로 카톡 보냈던데 잘 자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내 폰을 왜 봐?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옷 정리하는데 카톡이 와서 본 거야. 그리고 좀 보면 안 돼?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지켜줘야지. 나는 자기 폰 안 보잖아. 하면서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좀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과했죠. 미안해. 아니 근데 수호 씨랑 주영 씨 다시 이사 왔느냐고. 그런데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영이만. 주영 씨만 왔다고? 수호 씨는? 사실은 그 둘이 이혼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웬 이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몇 달 전에 이혼했대. 그래서 주영이만 다시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야. 혼자 살 집 구해서. 이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냥 딱 해서 술 한잔 사주면서 위로해 준 거야. 진짜 그뿐이야. 수호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해서 당신한테도 말 못한 거고. 뭐 때문에 이혼했다는데? 수호 잘못이지 뭐. 수호 씨가 뭐? 여자 문제가 좀 있었대. 수호 씨가? 그 자식은 진짜. 나도 요새는 연락 잘 안 해서 몰랐는데 그랬다네. 좀 충격이더라고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것도 수호 씨의 여자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더 찜찜한 건 그럼 결국 남편이 주영 씨랑 둘이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친구랑 마신다고 했지 주영 씨랑 마신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속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솔직한 것도 아니었기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의 이혼이 수호 씨 때문이기에 주영 씨를 위로해주러 만난 것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듣는 저는 찜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수호 씨 그렇게 안 보였는데 여자 문제가 있었다니 좀 충격이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영 씨랑 단둘이 술 마시고 그런 행동은 좀 상가해줘.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해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생각해. 주영이도 그냥 내 친구인데. 이혼해서 힘든 친구 위로 좀 해준 게 잘못이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녀 사이고 남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 남들이 보는 게 뭔 상관이야. 남자 여자는 친구 사이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서 발끈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돌아온 주영 씨의 존재가 신경 쓰였지만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종종 주영 씨를 만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게 거슬리면서도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말하기에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했습니다. 둘 사이를 의심하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일이 있었어요.
어느 주말 후 학원 동료이자 친한 친구인 혜진이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지금 뭘 본 거니? 왜? 나 지금 대학 동기 결혼식 왔거든? 근데 너네 남편 여기 있다? 남편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 간다고 했어. 아니, 근데 옆에 여자는 누구냐고. 옆에 여자라니? 어떤 여자랑 엄청 가깝게 다니던데? 둘이 부부 사이 같아 보여. 저는 그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같이 간 거지 싶으면서도 동시에 김주영 씨가 확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 줄 수 있니?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알았어. 내가 멀리서 찍어볼게.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혜진이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김주영 씨더군요. 그런데 엄청 가깝게 팔짱까지 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미친 거 아닌가 싶고요. 무슨 부부처럼 다닌다고 했던 혜진이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조한 기분으로 기다리는데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네. 그리고 나 오늘 직장 동료 결혼식 간다고 했잖아. 직장 동료 결혼식에 김주영을 데리고 가? 그 말에 남편은 놀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무슨 내 뒷조사였어? 혜진이가 당신 봤다더라. 처음 보는 여자랑 팔짱 끼고 부부처럼 다닌다고. 미쳤어? 저는 흥분해서 따졌고 남편은 막 한숨을 쉬며 저를 달래더라고요. 진짜 동네 좁네. 저기 민지야, 일단 내 얘기 들어봐. 사실 주영이 지인 결혼식인데 혼자 가는 게 너무 뻘쭘하더래. 나한테 같이 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로서 도와준 것뿐이야.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팔짱은 그냥 사람이 많아서 부딪힐까봐 잠깐 그런 거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친구라는 말에 폭발했습니다. 그놈의 친구. 너랑 김주영 씨랑 하고 다니는 짓이 친구 사이 맞아? 그리고 당신 회사 동료 결혼식이 아니라 김주영 씨 지인 결혼식이었네 그럼?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 네가 이렇게 오해를 할까 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의 변명은 구차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뒤에 숨어 저를 기만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친구 관계를 주장하며 저보고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친구라는 단어가 무슨 무적의 방패도 아니고 너무 열받는 겁니다. 게다가 김주영 씨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고요.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일 이후로 저희 부부 사이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피곤해하며 점점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던 중 남편이 먼저 주말에 친정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했어요. 남편이 먼저 화해를 하자는 듯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일단 풀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들이 전날 밤 남편은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정말 미안한데 나 내일 같이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온다고 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팀 전체 비상이라 나만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 진짜 미안하다. 어머님께도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고. 라는 겁니다.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짜증스럽긴 하지만 회사 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나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 엄마와 저 둘이서라도 다녀와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친정으로 갔는데 공교롭게 친정엄마도 검은 옷을 입고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아유, 민지 왔니? 어쩌니? 오늘 나들이 못 가겠다. 왜요? 엄마 친한 친구 정숙 아줌마 있지? 정숙 아줌마 남편이 갑자기 죽었댄다. 정말요? 정숙이 울고불고 전화 왔더라고. 나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 어쩌지? 나들이는 다음에 가야겠어. 네, 어쩔 수 없죠. 얼른 가보세요, 엄마. 엄마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나들이 약속은 그렇게 허무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엄마는 상갓집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엄마도 안 계신데 친정에 있어서 뭐 하겠나 싶어서 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멈칫했죠. 왜냐면 현관에는 분명 남편이 오늘 아침 신고 나갔던 신발이 있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여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없는 틈에 여자를 부른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하게 그 신발이 김주영 신발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자 분노가 확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이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폰을 꺼냈고 동영상 기능을 켰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폰을 든 채로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역시나 김주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인생 최악의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 침대 위에 걸터 앉은 남편, 그리고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TV를 보면서 웃고 있는 김주영.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주영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김주영은 남편이 평소 집에서 즐겨 입던 낡은 회색 티셔츠와 남편의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저도 기함하고 김주영과 남편도 벙쪄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둘이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사태 파악을 한 건지 그제야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죠. 남편은 몹시 당황했고 김주영은 허둥지둥 자기 옷을 위에 껴입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이를 갈며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편과 김주영은 제가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더 기함하면서 허둥거리더라고요. 아니, 자기야, 이거 다 오해야. 찍지 말고. 오해? 이게 오해야? 또 친구라고 하려고?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은 친구끼리 이러고 있니? 이게 니들이 부르짖던 우정이고 친구 사이야? 이 더럽고 역겨운 것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베개며 뭐며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죠. 민지야,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닥쳐! 내가 그냥 넘어가 주니까 나를 아주 호구로 알아! 저는 진짜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확 떠밀어 버렸고 김주영 옷덜미를 낚아채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김주영이 놓으라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 저는 그때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김주영을 개끌듯이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김주영을 신발도 없이 쫓아내고 이번엔 남편놈한테 달려가는데 남편놈은 제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 시겁했는지 지가 알아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지 신발하고 김주영 신발까지 챙겨서 도망치는 겁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처절한 모멸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 짐 싹 싸서 문 밖에 내놓고 남편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네 집 내놨으니 김주영 집 가서 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혼이라고. 그날 남편은 답장이 없었고 짐은 언제 왔는지 싹 챙겨갔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뒤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좋다고 협의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사이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자기도 주영이랑 새 출발하고 싶대요. 주영이는 저처럼 바가지 긁지도 않고 쿨하고 자기를 설레게 하는 여자랍니다. 저한테선 어느 순간부터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졌는데 주영이에게선 그게 느껴졌다며 그냥 이혼하고 서로 갈 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와, 저한테 구구절절 김주영한테 푹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할 말인가요? 남편은 진즉에 저랑 정리하고 김주영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꽤 큰 듯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괘씸하고 열받던지요.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김주영이 저희 집에서 남편 팬티만 입고 있던 그 사건 날 제가 동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경황도 없고 너무 긴박해서 영상이 엄청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김주영이 그러고 있는 건 비교적 잘 찍혔더라고요. 저는 즉시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수호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랑 전처가 이렇게 붙어먹은 걸 수호 씨는 알까 싶은 겁니다. 어쩌면 그 역시 나와 같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수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 씨. 저 민지예요.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시면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민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남편과 주영 씨의 부적절한 관계, 저를 속여왔던 기만적인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제 집 안방 침대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수화기 너머로 수호 씨도 기가 막힌지 깊은 탄식을 계속 내뱉더라고요. 와, 그게 사실이에요? 미쳤네. 미쳤어 진짜. 김주영은 둘째치고 오성민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그럼 지금 이혼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수호 씨도 많이 놀라셨죠? 네, 지금 충격도 너무 크고 김주영이야 원래 남자에 미친 애라서 이혼까지 한 건데 오성민한테 너무 배신감 드네요. 친구란 새끼가. 김주영이 남자에 미쳐서 이혼했다는 말에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김주영이 수호 씨랑 이혼한 거 수호 씨가 바람펴서 그랬다던데. 네? 김주영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진짜 미쳤나 보네. 아닙니다. 아예 그 반대예요. 지 생각해서 이혼 사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더니 그딴 소리하고 다녔답니까? 그러면서 수호 씨는 막 열을 내며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듣는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호 씨는 분노하면서 오성민하고 친구 사이도 끝이라며 마음 같아선 당장 찾아가서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 준비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하라면서 자기가 도울 게 있다면 다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준비했어요. 제가 김주영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자 소장을 받은 김주영이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고 저는 만나서 손이 발이 되게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 억지로 끌고 나가면서 저 여기저기 상처 많이 입었어요. 진단서도 끊어놨고요. 뭐라고요? 남의 집에서 남의 남편 팬티 입고 있다가 쫓겨난 주제에 뭐가 어째요? 저 이걸로 폭행 고소할 수 있지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건 소송 취하하세요. 서로 좋게 끝내자고요. 라는데 기가 턱 막혔죠. 웃기고 있네. 폭행 고소 해. 하고 싶으면. 남편 친구랑 그렇게 놀아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니? 위자료나 준비해놔. 더러운 인간들.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왜 반말이야? 그럼 너한테 존댓말 해주리? 남자의 미친년아? 그따위로 살고 싶니?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맞잖아. 남자라면 그냥 다 좋은가 보네. 내 남편. 그래, 너 가져.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래. 내가 가질게. 난 솔직히 성민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더라. 키도 작고 뚱뚱해서 볼 것도 없는 게. 허구한 날 상판 뒤집어 엎고 다이어트 약 처먹는 너보단 낫지. 뭐라고? 저는 김주영이랑 이런 유치한 말싸움 하기도 싫더라고요. 무시하고 일어나려는데 그때 마침 제 남편도 카페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주영이 부른 모양이었죠. 아주 가지가지하네 싶었습니다. 남편은 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김주영 옆에 앉더라고요. 저기, 민지야, 속상한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좋을 거 없어. 너도 좁은 동네 소문나는 거 싫을 거잖아. 우리 서로 좋게 끝내자. 내가 위자료는 잘 챙겨줄 테니까. 이걸 어떻게 좋게 끝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너 맨날 친구 핑계대면서 더럽게 놀아난 주제. 내가 말했지. 이혼을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위자료를 잘 챙겨줘? 웃기지 마. 판결문 받고 정당하게 내놓는 거지 네가 뭘 챙겨줘. 너나 김주영이나 위자료나 똑바로 준비해. 진짜 몰상식하네. 성민아, 그냥 냅둬. 상대하면 너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둘이서 제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막 나가자는 거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남편과 김주영이 황당하다는 듯 보더라고요. 뭐가 웃긴데? 이제 와서 보니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네. 뭐라고? 말 좀 가려서 해. 서로 새 출발하고 싶어 했지? 그래 해. 잘 어울린다. 아참, 근데 그 전에 서로 이건 알아야 될 것 같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둔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주영에게 건넸죠. 그건 바로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직접 봐. 김주영은 열어보고 놀라더라고요. 너 툭 하면 내 남편 능력 좋고 다정하다고 부럽다느니 개소리 했지? 내 남편 너 가져. 근데 그것도 같이. 오성민이 겉보기엔 번듯한 회사 다니고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니 돈 좀 있는 줄 알았지? 이 인간 주식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사방팔방에 빚만 잔뜩이야. 둘이서 오손도손 그거 같이 갚으면 되겠네. 제 말에 김주영은 몹시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은 주식으로 빚을 엄청 졌거든요. 그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일 몇 개월 전에 알았던 거였어요.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잘 해결해 보자고 생각했는데 남편 놈이 제 뒤통수를 보기 좋게 친 거였죠. 남편은 그걸 왜 주영이한테 주냐며 노발대발 하길래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네 것도 있어.
남편에게 건넨 건 수호 씨에게 받은 이혼 관련 서류였습니다. 수호 씨가 말한 김주영과의 진짜 이혼 사유는 김주영의 엄청난 남성 편력과 임신 사실이었습니다. 김주영이 수호 씨 몰래 나이트 다니고 남자들하고 원나잇하고 다니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수호 씨 몰래 수술을 했는데 그 사실을 수호 씨가 알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한 거였습니다. 수호 씨도 김주영이 남자친구들 많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몰래 나이트 다니고 남자들하고 원나잇 하고 다니는 건 몰랐답니다. 수호 씨는 이혼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모두 보내줬고 저는 그걸 남편에게 준 거죠. 김주영 이 여자 나이트 죽순이라며 거기서 만난 남자들이랑 원나잇 하고 다니다가 애가 졌고 수술한 거 수호 씨한테 들통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수호 씨가 그나마 같이 살았던 정으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주변에 말 안 하고 다녔다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수호 씨 여자 문제로 이혼했다고 하고 다니고 이제 보니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 진작에 둘이서 살지 왜 애먼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러고 사니? 이혼해 줄 테니까 둘이 손잡고 천년만년 같이 살아. 김주영 너는 이 인간 빚 같이 갚아주고 오성미 너는 김주영이 행여나 임신하면 친자 검사부터 해보고. 제 폭로가 끝나자마자 남편과 김주영은 서로를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쏘아댔습니다.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빚더미? 너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야, 너야말로 이게 다 뭐야? 수호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거라며. 근데 나이트에서 원나잇 하다가 다른 놈 애까지 가졌었다고? 이게 진짜야? 그게 너랑 뭔 상관인데. 너도 나 속였잖아. 라면서 서로 싸웠고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더라고요. 그들은 아랑곳 않고 서로 삿대질하며 싸웠고요. 저는 그 둘의 갖장코도 추악한 싸움을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유히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왔죠. 그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은 제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 오성민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주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오랜 친구였던 수호 씨에게도 버림받았고 동창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죠. 김주영 역시 상간녀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했고 그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자료 문제로 엄청 싸워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 걸레 등 서로 엄청 욕 퍼부으면서 개싸움을 벌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것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친구라는 울타리를 쳐가며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던 그것들. 뒤에서 몰래 그런 짓 하고 다닐 땐 스릴 넘치고 재밌었겠지만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말처럼 현실 앞에선 니 탓 내 탓하며 개싸움하고 개망신 당한 걸로 끝이 났네요. 안타까운 거라면 쓰레기 둘이서 서로서로 수고해 갔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지만 이젠 다 끝났으니 저도 후련하게 제 삶을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